네, 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신경과 김승우입니다. 이런 또 임의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손발 저림을 호소한 내분비 환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리퍼해 주시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오시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아마 많은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은 신경과 입장에서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매니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저림 환자가 상당히 진료가 어려운 편인데, 일단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검사를 실컷 하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근본적인 치료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도 그냥 진통제를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약을 쓰더라도 이런 보존적 치료 약물들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어지럼, 진정, 배뇨장애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까지도 환자의 이제 납부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환자가 오시면은 병력 천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편한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 신경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데, 저리다, 시리다, 화끈거리다, 찌릿하다, 이런 증상들은 이제 신경 자극 증상입니다. 파지티브 심텀이라 부르는데, 전 환자분들께 신경이 다친 증상이라 말씀을 드리고, 먹먹하다, 둔하다, 잘 안 느껴진다, 한 겹 씌운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은 신경 손상의 증상이고 네거티브 심텀이라 부르고, 저는 보통 신경이 죽어서 생긴 증상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 증상, 신경이 다친 증상들은 약물 치료에 반응이 있지만, 신경이 죽은 증상들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어디가 저린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증상이 뭐 오른손에만 있다거나 다리에만 있다거나 이렇게 국소적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압박성, 신경이 눌리거나 혈관성 증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영상 검사를 해야 되고, 증상이 이제 양쪽 대칭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주로 대사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내분비 환자의 경우 대부분 이제 대사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양쪽 대칭적인 신경병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증상이 이제 얼마 안 된 경우, 그리고 점점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게 단순 대사성 질환이 아니라 압박성, 혈관성, 염증성 질환, 이런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증상이 몇 달 또는 몇 년 되었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대사성 질환의 일반적인 유형이고, 당연히 내분비내과 환자들의 경우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근력 저하가 없는 양쪽 대칭적인 저림, 시린, 화끈거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사성 신경병증에 합당한 증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니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면에 이제 증상이 한쪽에만 있거나 빠르게 진행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잘 못 걷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과 진료를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는 이제 신경 전도 검사입니다. 그래서 신경 전도 검사는 말초 신경의 손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인데,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손에 이렇게 전극을 붙이고 신경 위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신경을 따라 전기 신호가 잘 흐르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한 10분, 20분 걸리고 환자의 통증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처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심장에 박동기가 있거나 제세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 이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신경 전도 검사 때 하는 평가하는 검사가 손에 있는 신경과 발바닥에 있는 신경입니다. 따라서 이 외의 부위에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서 디텍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상이 양쪽 손, 발에 있는 일반적인 당뇨신경병 또는 대사신경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손, 발 검사를 하면은 이상이 잘 검출되지만, 예를 들어 신경이 이제 오른쪽 손에만 있는데 왼쪽 손을 검사한다던가, 증상이 허벅지에만 국한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경 전도 검사로는 디텍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전에 환자의 증상이 어디에 있는지, 양쪽 대칭적인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신적인 대칭적 신경병, 그러니까 글러브 스타킹 패턴이라 부르기도 하고 디스탈 시메트릭 폴리뉴로패시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신경병의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 알코올, 신기능 저하, 비타민 결핍, 갑상선 저하,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 독성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대로 하자면은 이제 신경과 책에 있는 거는 감별 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검사를 항상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통 하는 거는, 이제 폴리뉴로패시 환자가 왔을 때 당화혈색소를 체크하고, 이 파라프로테이닉 뉴로패시가 종종 있기 때문에 면역 정기 영동 등을 검사하고, 비타민 B 결핍, 그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 스크리닝, 갑상선 기능을 평가하게 되고,
그다음 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 신경병이나 루푸스 바스큘라이티스의 신장 침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편이고, CBC나 ESR 같은 경우에도 루푸스 바스큘라이티스, 비타민 B12 디피션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판례를 하면은 기본적인 중요한 병들의 스크리닝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다이아베틱 뉴로패시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증상은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디스탈 시메트릭 폴리뉴로패시 패턴으로 오는 경우에 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저림이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손저림이 시작되게 되고, 저림, 화끈거림, 따끈거림, 전기 통하는 느낌 등의 감각 증상이 있으면서 근력 저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주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뇨 신경병증 환자가 근력 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약 10에서 30% 환자에서 심한 신경병증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통증과 더불어서 우울증, 수면 장애, 삶의 질 저하가 심하기 때문에 통증 조절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패턴으로는 다이아베틱 오토노믹 뉴로패시가 있을 수 있는데, 당뇨병으로 인해서 자율신경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립성 저혈압, 소화불량, 소변 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빈도는 일반적으로는 당뇨 진단 5년 이내에 한 4에서 10%, 25년 이내에 50%에서 생긴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언더에스티메이트 되었다라고 해서 당뇨 환자의 한 반에서 있다라고 말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령, 과음, 흡연, 비만 이런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병성의 리스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도크라인 폴리뉴로패시라는 게 있기는 한데,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경우에 신경근육 질환이 동반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근력 저하가 오기 때문에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카팔 터널 신드롬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에 따른 카팔 터널 신드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유레믹 폴리뉴로패시도 있는데 GFR이 12 미만인 경우 주로 생기는 편이고, ESRD 환자의 80%까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서 DM 네프로패시가 동반된 경우에는 신경병성의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증리를 간단히 보시면, 첫 번째 환자는 64세 여자 환자인데 손 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하고 걸을 때 비틀거린다라고 오셨습니다. 당뇨가 2년 되었고 위암 수술을 한 적이 있고, 진찰을 해보니까 손발의 감각이 떨어져 있고 근력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신경전도 검사에서 센서리 모터 폴리뉴로패시 소견이 보였고, 당화혈색소는 6.1이었습니다. 당뇨가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완 기간에 비해서 감각도 너무 둔하고 걸을 때 비틀거린다라는 게 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나 없나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바이타민 B12가 감소되어서 위암 수술에 의한 비타민 B12 디피션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폴리뉴로패시가 생긴 증례였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더라도 증상이 너무 심하면 다른 원인들을 꼭 감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례는 이제 손발이 시리고 따끔거린다는 환자였는데, 고혈압, 음주를 약간 하고 임페리얼 패스팅 글루코즈가 있는 분이었고, 진찰을 해보니까 감각도 괜찮고 근력도 정상이었습니다. 신경 전도를 해보니까 역시 정상이었고, 다른 피 검사도 다 정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뭔가 신경병의 증상은 있지만 검사가 다 정상으로 나온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의심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섬유 신경병증, 스몰 파이버 뉴로패시입니다. 일반적으로 감각이 먹먹하고 잘 안 느껴지는 증상을 우리가 라지 파이버 뉴로패시 증상이라 부르는데, 따갑고 시리고 화끈거리는 것은 이런 소섬유, 가는 신경이 망가질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스몰 파이버 뉴로패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직경의 작은 신경들이 손상되어서 생기는 말초신경병증이고, 주로 이 소섬유가 통각, 온도, 내장신경, 자율신경을 담당하기 때문에 화끈거리고 뜨겁고 이런 소화불량, 기립성 저혈압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끝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밤이나 휴식시에 악화되고 자결감, 찌르는 듯한 통증 이런 식으로 통증이 오게 되면서 자율신경 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소섬유 신경병증이 되겠습니다. 소섬유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 이제 특발성이 한 40%가 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이 내당능 장애 및 당뇨가 되겠고요. 그 외에 쇼그렌 증후군, 갑상선 저하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이 쉽지가 않은데 스킨 바이옵시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꽤 인베이시브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자율신경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율신경이 소섬유 신경이기 때문에 스몰 파이버 뉴로패시 환자에서 자율신경의 침범이 꽤 많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자율신경 검사를 하실 수 있다면은 이런 경우에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뇨 신경병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 중에 뭐가 제일 좋다라는 건 아직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경전도 검사를 하실 수 있다면 신경전도 검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최근에 2018년 코크란 리뷰에서 이런 당뇨 신경병증에 가장 센시티브한 스크리닝 툴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주어진 기간 내에 다 평가를 마치지 못해서 그냥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뇨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코크란 리뷰도 있었고 가장 좋은 설문지가 뭐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주어진 시간 내에 못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하시면서 이제 가장 적절한 손에 익는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젊은 남자 환자분인데 한 달 전부터 손발이 화끈거리고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당뇨 신경병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데 이 사람은 너무 급격하게 생겼고 이제 당뇨병으로 인슐린 치료 중이었습니다. 진찰을 해보면 손발 감각 정상, 근력 정상, 신경전도 검사도 정상이어서 뭔가 스몰 파이브 뉴로패티가 의심되는 경우였고 당화혈색소가 이제 처음에 안 좋았다가 교정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트리트먼트 인듀스드 뉴로패티 오브 다이아비티스라 부르는데 DM을 치료하면서 이제 이아트로제닉으로 뉴로패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적으로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격히 글라이세믹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이런 스몰 파이브 뉴로패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그림과 같이 당화혈색소가 이제 떨어지면서 신경병의 통증이 확 올라가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 신경병증이 오래된 경과를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글라이세믹 컨트롤을 하면서 약 8주 이내에 급성으로 신경병성 통증이 생기게 되고 되게 아파하고 약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떨어질수록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좀 너무 빨리 교정하는 게 좋지 않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음엔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당뇨 신경병증에 대해서 FDA 어프로브된 치료, 그러니까 진행을 막거나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신경병성 통증을 조절하는 건데 일반적인 신경병성 통증의 치료에 엔세이드, 항우울제, 항뇌전증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이제 사만괴 항우울제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아미트립틸린, 놀트립틸린이 있는데 NNT는 숫자가 작을수록 이제 약 효과가 세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좋고 저렴한 비용이지만 문제가 이제 항콜린 작용이 있어서 진정, 입마름, 변비, 소변 정체 등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싸고 좋지만 고령에서는 좀 피해야 될 약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 SN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록세틴, 벤라팍신 등이 있는데 세이프티 프로파일은 훨씬 좋지만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아까 3.7이었는데 6.4로 약간 효과는 떨어지고요.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만약 듀록세틴을 쓴다면은 하루 30ml에 시작해서 하루 120까지 증량할 수 있고 부작용은 마찬가지 진정, 어지럼이 있을 수 있고 간 기능, 신기능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랩 팔로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프레가발린, 리디카가 되겠는데 효과는 SNR이랑 비슷한 정도입니다. 칼슘 채널을 모듈레이션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작용이 빠르고 약물 상호작용이 적기 때문에 쓰기가 가장 편합니다. 단 신배설되기 때문에 신기능 감소가 있는 경우에 톡시시티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하루 150으로 시작하라고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워낙 어지럼, 졸림 이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하루 50mg 2회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증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어도 한 2주를 드시면은 주로 적응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 약간 어지러운 거는 참고 지내시면 2주 뒤면 좋아집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약을 메인테인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진정, 어지럼, 부종, 체중 증가 등이 있는데 이 체중 증가 때문에 약을 끊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가바펜틴은 결국 이제 프레가발린과 거의 같은 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프로파일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을 서로 이제 스위치할 때 둘을 6대1 정도 포텐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가발린 150mg과 가바펜틴 900mg이 같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약물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럴로지에서 오랄 앤 토피컬 트리트먼트 오브 페인풀 다이아베틱 뉴로패티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NRI가 하나 있고 가바펜티노이드가 하나 있고 소듐 채널 블로커, 그다음에 TCA 이렇게 있는데 앞에 SNRI, 가바펜티노이드, 소듐 채널 블로커는 TCA는 말씀드린 거고 소듐 채널 블로커에 이제 옥스카바제핀, 라모트리진, 라코사마이드, 발프레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약들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항뇌전증 약, 항간질약으로 나온 약들인데 효과는 분명 있지만 이게 급여 기준도 안 되고 이런 임산부의 사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은 굳이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의 포텐시를 확인해 봤는데 TCA가 제일 높고 SNRI 오피오이드 복합제, 소듐 채널 블로커, SNRI 가펜 이런 순으로 이제 좀 줄어들긴 하지만 요 컨퍼런스 인터벌을 고려했을 때 거의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계열의 약들은 다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SNRI 오피오이드 복합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타펜타돌, 뉴신탈이라는 약입니다.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굳이 뭐 심하지 않다면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아베틱 폴리뉴로패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이게 한 15개 항목이 있는데 제일 1번이 환자의 눈높이를 낮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목표가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30% 줄이면 너무 잘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가 이 목표가 통증을 줄이는 거지 없애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이 심한 통증 같은 경우에 무드나 슬립 디소더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치료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사실 뭐 SNRI, TCA, 가바펜티노이드 모두 먹으면 졸리기 때문에 환자들이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통증은 비슷한데 밤에 잠이라도 잘 자니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밤에 약을 쓰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고 약물 치료는 4에서 12주를 하라고 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쓰면은 반응 평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 3달은 쓰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클래스로 스위치하는 게 레코멘데이션이고 그리고 오피오이드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병용 투여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2주 이상으로 돼 있지만 한 4주에서 8주까지 충분히 써보고 통증이 많이 줄고 통증 정도도 적으면은 그대로 쓰면 되고 통증이 줄었지만 여전히 잔여 통증이 많으면은 병용 투여, 통증이 줄지 않고 잔여 통증도 많으면 교체해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겠고 병용 투여가 나쁘지 않은 게 거의 대부분 병용 투여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불안, 우울, 수면 장애들 등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 약들을 병용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